자,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실제 만나는 것 이상으로 수업을 열심히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요 드라마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미스터 션샤인. 제가 뭐 잘 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좀 어렸을 때 봤었던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잠깐 보다가 요 장면이 좀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 당시 좀 기억에 남고 제가 잠깐 봤는데 공교롭게 요 장면이 나왔어요. 요 사람이 이제 당시 그 개화기 때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이완용을 상징하는 이 용이 이완익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교수집 딸인데 이제 의병운동에 가담하는 고혜신이라는 여자 주인공이에요. 어느 날 이제 이완익이 뭐 이렇게 자기네 집에서 이제 저녁 늦게 뭐 마사지를 받았던 이제 혼자 있었는데 이제 고혜신이 이제 총을 들고 은밀하게 그 쾌걸저로처럼 검은 옷을 입고 짠 하고 들어간 거예요. 둘이만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품에 있던 총을 딱 꺼내서 이놈 그러면서 이제 총을 겨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완익이 뭐 이렇게 했겠죠. 하고 나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랬더니만 고혜신이 뭐라 그랬냐?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일찍부터 너를 죽이고 싶었는데 이제야 너를 죽일 수 있었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완익이 그래 날 죽여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완익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 네가 나를 죽일 수 있겠지. 그런데 나 하나 죽인다고 쓰러져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너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아니고 나 하나 그냥 죽이는 게 별거 아니야. 뭐 죽인다고 뭐 대단한 거 할 것 같아? 라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혜신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런 나쁜 놈 그러면서 빵 쏴버리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한마디 했으면 한마디 더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총을 딱 겨눈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고혜신이 뭐라 그랬냐? 그래, 네 말대로 쓰러져가는 조선을 살릴 수 없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단 하루라도 지체시킬 수는 있을 거야. 단 하루라도 내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체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난 기꺼이 너를 죽일 거야. 그러면서 결국 죽입니다. 비슷한 소재를 쓴 영화 암살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전지현 그 안호균이 그 일본 그 사령관들 죽이다가 뭐 실패하면서 있었는데 하정우가 그때 그 안호균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유명한 말이죠. 야, 저 사람들 죽인다고 조선이 독립되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안호균이 했던 말.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알죠. 뭔가요? 그래,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는 보여줘야겠어.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 참 비슷한 말이죠. 대세를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싸우고 있고 오늘 하루를 조금이라도 내가 되찾을 수 있다면 난 할 거야. 내 할 바를 할 거야. 고3이라는 시절이 그렇습니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 뭔가 불확신의 시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확신 있는 말보다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라도 내가 지체시킬 수 있도록 애쓰는 마음, 나 스스로에게 내가 싸우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기를 좀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명청시대 17, 18세기의 상업적인 부분, 도시의 부분 뭐 이런 분위기를 좀 느끼고 있죠. 자, 오늘은 28페이지 하단 쪽에 있는 상업과 도시의 발달, 도시의 성장 속의 세 번째 일본. 자, 명청시대 맞고 조선 후기 봤어요. 이제 일본 에도죠, 에도. 자, 에도의 상황도 좀 아는 게 좀 많아요. 자, 금과 은이 채굴되고 재련 기술이 발달하고 상공업과 수공업이 성장하고 전국 단위의 시장이 형성된다. 대체로 뭐 그러려니 하십시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건 은입니다. 은. 금과 은 중에 은이에요. 은. 앞서서 우리가 세계사 배울 적에 1492 콜럼버스, 동아시아에서 언급했죠. 1492 콜럼버스. 1492 콜럼버스가 1492라는 것은 15세기 말이고 결국 16세기 들어서서 이제 신대륙의 은들이 유통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사 기억나십니까? 그 은들이 에스파냐가 끌고 와서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 거, 인도 거 사지 않습니까? 비단이니 도자기니 잔뜩 사요. 그러니까 은으로 주고 그걸 사서 유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은이라는 게 전사기의 유통망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은 모두 다 어디로 쏟아져 들어가냐?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가죠. 그 은 중에
가장 아메리카 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본에도 은이 많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다음에 뭐 필기를 하겠지만 이와미 은광이라고 일본이 세계 2대 은광, 우리 아메리카의 포토시 은광이라고 아주 유명한 게 있죠. 이와미 은광이라고 세계 3대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은 생산량을 가졌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실제로 캐고 그것을 캘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결부되면서 에도를 더욱더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부흥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은 이야기는 다음에 또 독자적으로 한 템포로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상킨 고다이 제도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상업의 발달을 촉진하고 도로, 어떤 숙박, 소비문화 뭐 이런 것에 기여했다 그랬죠. 자, 조닌도 나옵니다. 조닌, 우리 뭐 에도하면 조닌문 아닙니까? 조닌은 상인들이고, 이전에 우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그 조카 맞지 않아 무사와 조닌들이 살고 있었고 통제받았다 이런 얘기 있었죠. 이제 조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유명한 말이 그 옆에 나옵니다. 상인이 기침하면, 상인이 이제 조닌 아닙니까? 조닌이 기침하면 무사가 감기가 걸리고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오사카 상인이 한번 노하면 천하의 다이묘들이 펄펄 떤다. 이 다이묘 무사들은 사실 돈 벌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그런데 돈 쓸 일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허례의식, 그동안에 뭐 품위 유지 모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중세 기사들처럼 이 상인들, 돈 많은 상인들 조닌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부채 관계가 형성됐는데 조닌이 뭐 경제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감기를 걸렸다는 건 뭐 상황이 변했다라고 조닌의 변화는 그 돈을 빌려서 무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떤 상인이냐? 밑줄 칠까요? 오사카 상인, 오사카 상인. 오사카 상인의 오사카라는 지명이 시험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사카 상인이 왜 영향을 많이 줬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도시의 성장에 보면 조카마치가 이제 군사적 목적에서 무사들이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군사적 목적에서 이제 수호가 상인, 이제 조닌의 영향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고, 특히나 세 개의 도시가 상업 도시로 유명했는데 에도와 교토와 그리고 오사카. 여기 또 오사카가 나왔잖아. 그리고 오사카에 뭐라고 써있어요? 밑줄! 오사카를 천하의 부엌이라 했다. 모든 것이 나오는, 음식의 모든 것이 나오는 게 원천이라는 거예요. 오사카가 도대체 어딘데? 위치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위치를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어요. 에도는 당연히 에도 막부기 때문에, 수도기 때문에 가장 에이스 도시죠. 교토는 우리가 뭐 저 야마토 나라부터 해서 교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토는 구도심으로서 넘버 2죠, 넘버 2. 자, 그 다음에 오사카는 뭐냐면 바로 교토 옆에 있어요. 이 오사카는 항구입니다. 이 항구로서의 오사카가 어떤 역할이냐? 일본이 어떤 문물을 받아들인다. 뭐 서양의 문물부터 중국의 문물이나 이러한 상업적인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루트가 늘 똑같아요. 이쪽에서 큐슈 지나서 세토네이카에 지나서 기나이 지방, 기나이의 문물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건 오사카예요. 우리나라의 부산과 인천이 초반 개항기 때 아주 위력 있는 상업도시로 진출한 거랑 동일하게 상인들의 에이스들은 오사카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 받은 물품이 교토로 가고 여기서 받은 물품이 에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닌의 에이스들은 오사카에 있었고, 이 오사카가 천하의 부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뱉어낼 수 있는 곳이다. 오사카의 조닌, 오사카라는 위치, 그리고 오사카라는 지명, 이런 것들이 조금 의미 있게 시험에 언급됩니다. 자, 일본까지 좀 살폈어요. 자, 이제 서민문화의 성장 좀 볼까요? 자, 명청시대에는 자, 통속소설이 유행한다. 통속소설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성리학의 유교나 도덕, 나발이고 이런 거 없이 통속적인 것, 정말 아침 드라마처럼 아니면 뭐 막장 드라마처럼 사랑과 배반과 이 서민들, 저작거리의 그런 서민들만이 느끼는 감정적인 분출들,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 뭐 수호전이라든지 삼국지라든지 서유기라든지 뭐 이런 거. 요게 명이라고만 나왔는데 명청, 청나라 때도 유행해요. 요거는 뭐 시기적인 구분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서유기, 뭐 수호전, 뭐 이런 것들은 명청시대에 같이 걸쳐요. 근데 청나라에만 걸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시하는 거예요. 시기를 지시하는 건데 그게 뭐냐? 자, 밑줄 칠까요? 청나라의 홍누몽과 유림회사. 청나라의 홍누몽과 유림회사. 그러니까 홍누몽이 나오거나 유림회사가 나오면 청나라를 지시했다라고 보면 돼요. 앞에 거는 명청이기 때문에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홍누몽은, 홍은 붉은 홍자고 루는 이제 누각, 몽은 꿈. 그러니까 붉은색 누각의 집, 그 집에서 꾸던 꿈, 이런 겁니다. 붉은색 누각은 잘 사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가씨 가문이 있었어요. 홍루니까 아주 부잣집 뼈대 있는 집안인데 이 집안이 이제 청나라 말기가 되니까 이제 쇠퇴하는 거예요. 쇠퇴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문은 뼈대가 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번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씨 집안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가보옥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집안은 뭐 뼈대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번영된 집안과 결혼을 시켜서 우리 가씨 집안 다시 살려보자. 뭐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실현되면 재미없잖아. 가복은 집안의 꿈보다는 자신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임대옥이라는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가문이 별 볼 일이 없어요. 돈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건강치도 않았습니다. 기침하면 막 피가 나오고. 근데 그 임대옥을 사랑했던 거죠. 정말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남자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남자가 좋나요? 돈 많은 남자가 좋나요? 둘 다 가진 나의사 모성 본능도 자극하고 돈도 가진 뭐 그런 사람 좋아하시겠죠? 그 꿈이 교차하는 와중에 결국 이제 가문의 뜻을 받았고 가보옥이 돈 많은 집안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이 또 임대옥이라는 남자에게 전해져요. 임대옥이 이제 가뜩이나 아프고 그랬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가 결국 배반하고 내 앞에서는 안 그랬는데 배반하고 결혼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충격을 받고 임대옥이 죽어버립니다. 또 죽은 소식이 또 가보옥에게 전해져요. 가보옥이 내 사랑하는 남자, 내 뜻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는데 죽어버렸어. 이게 뭐 중국판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야기죠. 그 가보옥은 또 그 시리에 빠져갖고 머리를 빡빡 깎고 죽이 되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인데 정말 청나라 말기의 그 인간 군상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해서 청나라가 가장 사랑하는 정말 청나라는 홍루몽이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북한에 가면 북한에 뭐 정상들이 오고 하면 북한이 항상 보여주는 게 아리랑 공연이에요. 아리랑 공연.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이 가장 자랑하는 아리랑 공연이 뭐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뭐 엄청나요? 뭐 제가 북한 찬양하는 거 아니야. 아리랑 공연이 이렇게 엄청나다고. 중국에 가면 중국 정상에게 보여주는 게 홍루몽이에요. 홍루몽. 중국이 지금도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로서 강조하는 게 이제 청나라의 홍루몽이 될 정도입니다. 홍루몽 말고 옆에 이제 유림회사는 뭐냐면 유림은 사대부예요. 사대부 양반. 뭐 우리나라처럼 양반이고 그 당시로 따지면 이제 청나라 신사들 지배층이겠죠. 외사는 뭐예요? 뒷이야기, 뒷담화. 그러니까 양반들의 뒷담화 이런 얘기예요. 양반전이나 아니면 허생전 같은 이야기죠. 양반들이 겉으로는 뭐 도덕이니 나발이니 뭐 이런 얘기하지만 뒤로는 뭐 호박씨 까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눈속임하고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유림회사고 이 유림회사 홍루몽이 다 어느 시대? 청나라 시대다. 청나라 시대. 자, 이러한 뭐 통속소설이나 이러한 소설들이 유행하면 당연히 출판이나 인쇄도 발달하겠죠.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지시명사가 있네요. 연극은 경극이 유행했는데 경극도 역시 홍루몽과 더불어서 유림회사와 더불어서 청나라 거라는 거. 청나라 거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경극의 경자는 서울 경자예요. 그럼 청나라의 서울이 어디냐? 베이징. 바로 영경이죠. 그래서 경극은 그 옆에 항상 나오죠. 베이징에서 유행했다. 베이징에서 유행했으니까 경극이 되는 거예요. 경극. 자, 이게 이제 경극이죠. 이런 뭔가 이게 뭐 분장을 잔뜩 하고 이게 이제 그 패왕별이 우리 서초패왕의 뭡니까? 항우가 이제 사면초가 당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우위를 떠나보내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경극에서 가장 대표적이죠. 자, 경극도 시기를 많이 지칭합니다. 자, 지방에서도 통속연극 지방이가 유행했다고 하네요. 자, 조선후기 보겠습니다. 조선후기. 자, 조선후기는 서당교육이 확대됐다. 서당교육이 확대는 결국 서민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거는 국사 시간에 참 많이 나오는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의 모습이죠. 한글 소설이나 사설시죠. 한글 소설은 결국 이제 소설은 서민문화예요. 시는 형식을 갖추기 때문에 귀족문화고 소설은 서민문화죠. 그래서 소설은 대체로 송나라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하고 명청 시대에도 계속 소설이 유행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서민문화가 등장하는 조선 후기에 소설이 유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글도 역시 서민적인 글씨죠. 사설시조는 뭐 랩이죠. 랩은 뭐 우리 시작 때부터 저 다운타운 저 허름한 저 저작거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주저리 나오는 거죠. 사설시조 뭐 그런 형식을 띠는 겁니다. 탈춤과 판소리는 역시 이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이제 풍자와 비판을 하는 것이고 풍속과 민화 뭐 대표적으로 김홍도, 뭐 신윤복, 진경산수화는 뭐 정선의 인왕제색도 여러분 진경산수화의 그 인왕제색도 아시겠지만
인왕제석도가 이제 우리나라 국보 아닙니까? 요번에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장품들을 대거 국가에 반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왕제석도였어요. 그러니까 인왕제석도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국립박물관에 있는 줄 알았어요. 삼성이 국보를 몇 개 가지고 있었죠. 이걸 보물도 수십 정도. 그게 다 이제 다행스럽게 국가에 귀속되었다. 자, 이런 거는 비단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사 시간에도 한국사 문제에도 빈출하는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의 모습이죠. 한글 소설이라든지 사설시도라든지 탈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일본 에도로 가겠습니다. 에도는 역시 뭐 서민하면 조닌이고 조닌이 이끌었다 그래서 조닌 문화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세계사에 안 잡히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줄 칠까요? 데라꼬야. 데라꼬야는 동아시아에만 나와. 이렇게 동아시아에만 나오면 시험에 빈출되죠. 데라꼬야. 데라꼬야가 앞서 말한 서당 교육이랑 동일한 겁니다. 서민들을 교육했었던 교육, 초보 교육이죠. 데라꼬야가 한자로 절사자의 아들자자 그리고 지복자. 그러니까 절의 귀퉁이에 여름성경학교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서민들에게 확산되어서 일종의 서당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서민들의 교육들을 양상시켰다. 서민 문화의 어떠한 밑바닥의 역할을 줬다. 뭐 이런 것이고. 자, 소설이 유행했다. 인쇄술 발달은 그러려니 하시고. 자, 유명한 세계사에 나오는 것도 있죠. 가부키. 가부키는 가가 이제 노래가 짜고 무가 무용할 때 무자 아닙니까? 가무를 즐기면서 극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탈춤이나 일본, 중국의 경극 같은 거죠. 그래서 자, 이 가부키 연극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요게 이제 가부키죠. 가부키의 이제 배우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얼굴을 잔뜩 칠해놨죠. 경극하고 비슷해요. 경극도 얼굴 잔뜩 칠해놨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잔뜩 칠하진 않지 가리긴 하죠. 탈춤. 왜 가릴까요? 왜 분장을 이렇게 잔뜩 할까요? 그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모자이크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자이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숨길 수 있죠. 자신을 숨기면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과감한 풍자, 과감한 해악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효과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여자지만 겉으로 보면 여자지만 실제로는 여자가 아니죠. 탈춤도 여자가 없어요. 경극도 여자가 없습니다. 가부키도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여자가 없었던 건 아니고 여자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이 사당패다 뭐 이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매춘 여성들을 이제 성으로 내다 팔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국가에게 풍기문화로 걸리면서 남자로서 규정되고 결국은 이 서민 문화가 남성을 주도로 해서 서민 문화도 결국 남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성의 출연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 좀 안타까운 장면이죠. 자, 가부키. 자, 그리고 불락구나 노각구. 이게 인형극이나 가면극인데 이것도 뭐 맥락상으로 이렇게 과감한 풍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기요에도 대표적인 거죠. 우기요에. 우기요에는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기요에고, 우기요에는 이제 사실 처음에는 가부키 배우들, 그 배우들이 이제 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아이돌 배우 같은 역할을, 아이돌 스타 같은. 스타의 브로마이드로 사실 시작해요. 스타의 브로마이드로 시작했다가 서서히 풍속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대표적인 그 우키요에 작품들이 이제 풍속화 쪽으로 넘어가죠. 이거 뭐 대표적인 우키요에. 이 우키요에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우리 이삼평의 아리따 도자기가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글 적에 그 도자기를 쌌었던 종이들이 바로 이 가부키가 그려졌었던, 가부키가 인쇄술 때문에 막 사실은 허름하게 막 팔리던 거, 그게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막 도자기도 싸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도자기보다 그 뒷면에 그 쌌던 종이에 있었던 그림들의 충격을 받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그 영향받은 화가들이 바로 유럽의 인상파화가. 인상파화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흐 아닙니까? 마네, 모네, 이런 사람들이 가부키에 충격적인 영향을 받고 따라 그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마네 작품이고, 여기 보면 가부키의 그림들이 뭐 이 여자는 아예 뭐 기모노를 입고 있죠. 이게 근데 유럽 작품이에요. 인상파. 요거는 고흐 작품입니다. 고흐 작품이고 여기 보면 뒤에 가부키들이 잔뜩 있죠. 그래서 이 일본풍이 유행하였다. 인상파의 일본풍이 유행하였다. 그래서 이제 재패니즘이 유행하였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미술사에 하나의 획을 또 긋기도 합니다. 상당히 일본인으로서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키요에가 있네요. 유럽의 인상파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뒷장 좀 살필까요? 자, 새로운 학문의 출현. 자, 청나라는 자, 청나라부터 볼 텐데, 청나라는
명말 시대에 실학이 유행하였다. 요거는 이제 큰 흐름을 하나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학의 큰 흐름이 이제 오늘 종지부를 찍습니다. 한당 홍구학, 우리 경전의 주석과 그리고 작구, 요걸 강조했던 한당 홍구학. 자, 일단 송나라의 성리학까지 우리가 봤고, 성리학 배우면서 명나라의 양명학까지 봤어요. 양명학까지. 자, 이제 명청시대 마지막에 실학. 그리고 청나라의 고증학과 공양 이 세 가지만 보면 어떤 유학의 흐름은 끝이 나는 겁니다. 명말에 실학이 등장하는데 경세치용이다. 자, 거기 경세치용 옆에 고현무 왕종이 이 사람들은 간혹 실학을 대체하는 말로 인명사전을 뜨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현무나 왕종이 같으면 실학이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세치용. 세상을 경영하는 데 쓰임새가 있는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 쓸모가 있는 바로 실학을 뜻하는 거죠. 세계사에는 이 실학으로 천공계물이나 본초 강목을 언급을 합니다. 뭐 세계사 배우는 사람은 알고 계세요. 동아시아는 언급 안 해요. 자, 이러한 실학적인 기풍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청대의 고증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고증학을 보려고 합니다. 고증학. 자, 청나라의 고증학은 곰곰이 생각하여서 증명한다 이런 말이에요. 증명한다. 뭘 증명하냐? 실제 있었던 일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하는 것. 그래서 고증학의 실사구시는 결국 실제의 증명, 실증이라는 말과 사실 같죠. 여기서 실제가 앞서 실학의 흐름을 영향받은 거예요. 실학의 흐름이 영향받아서 고증, 증명하는 것. 그래서 실학과 고증학이 이제 이렇게 증명이 더해져서 고증학이 나오는 거죠. 이 고증학은 실증적인 학문이다. 실제의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 고전들을 하나하나 탐구하면서 이게 맞냐 그러냐 이런 걸 증명하는 것이고, 특히나 금성문을 많이 해요. 금성문은 금은 금속이고 석은 돌이죠. 그러니까 종이가 출현하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쓰였었던 그런 글자들도 역시 고증해보고 증명해보고 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고증학의 출현 속에서 옛 문헌들이 대거 이제 그 연구되기 시작하고, 이게 청나라다 보니까 청나라의 위대한 군주들이 이걸 주도하게 되죠. 거기 보면 강의자전과 고금도서집선, 이 두 개는 이제 강의제가 한 거죠. 고금도서집선, 고는 옛고자, 금은 지금.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의 도서를 집성 한 대 다 모았다. 요건 이제 청나라의 하나의 청나라가 만주족 아닙니까? 만주족이 이제 한족의 문화를 압도하기 위해서 니네가 남겨놓은 모든 것을 우리가 총정리하겠다. 이러한 자부심 가지고 한 거죠. 강희제가 제일 먼저 강의자전과 고금도서 집성을 한 거고, 이것을 사실상 완성한 것은 거기 나오는 걸륭제 때의 사고전서. 우리 걸륭제의 사고전서는 한번 살폈었죠. 그래서 걸륭제 시기 사고전서, 우리 경사, 자, 집 이 네 가지 분야를 나누어서 정말 중국의 5,000년 역사의 모든 문헌들을 싹 다 정리하였다. 누가? 만주족이.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걸 하면서 이런 대규모 문헌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효과를 발휘했죠. 하나는 문자욕. 여기서 이제 청나라 욕하는 거 나오면 바로 그 사람들 집어내서 멸문을 시켜버리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야, 정치에 관심 갖지 마. 명나라 니는 그냥 공부만 해. 그래서 이제 정책 무관심을 초래하는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받고 거기 사고전서도 설명이 또 나왔어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양학 좀 살필까요? 공양학은 자, 청말에 이제 고증학 이후에 출현한 거고, 이것도 뭐 세계사에 나오죠. 춘추 공양전에 영향을 받아서 공양전이라고 합니다. 춘추 공양전은 춘추 시대에 쓰인 거예요. 춘추 시대는 공자가 활약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자 얘기인데, 공자가 유교나 도덕을 강조했다라는 게 기존 유학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춘추 공양전에는 공자가 좀 다르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그 춘추 시기를 개혁하려던 개혁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교윤리를 내세웠던 공자가 기존 논리라면 춘추공양전은 개혁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춘추공양전을 연구하다 보면 개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유교에는 개혁이 핵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이 사랑해라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썩어빠진 유대교의 흐름을 개혁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를 개혁가, 혁명가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죠. 공자를 개혁가로 해석하면서 개혁사상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청말에 춘추공황전을 연구하면서 개혁적인 부분으로 갔다.
그래서 이후에 변법 장악운동, 여러분 이후에 배우겠지만 캉유에이라든지 우리 양치짜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공양학자들이죠. 자, 그래서 변법 사상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그 중간에 보면 해국도지의 위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세계사에 안 나와요. 동아시아에 많이 나옵니다. 이 학파, 공양학의 총집대성이라고 우리 알 수 있는 게 해국도지라는 책이고, 위헌은 그 저자입니다. 이게 이제 서양의 디드로 달랑베르, 우리 백과전서 썼던 그런 것처럼 서양 문물, 그 당시 개화 문물을 총집대성한 책이 바로 위헌의 해국도지예요. 해국도지. 그래서 이 청나라 말기의 개혁사상의 또 하나의 총난 백과사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의 고증학과 공양학 살폈고, 그걸 보기 위해서 명말의 실학까지 좀 살폈습니다. 자, 조선시대 볼까요? 자, 조선시대에도 조선 후기만 하는 거겠죠. 정확히 말하면 조선이 아니고 조선 후기예요, 후기. 자, 조선 후기에는 사회개혁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성리학의 교조화. 교조화라는 말은 뭡니까? 종교가 된 거죠.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 사상은 개방성이고 뭔가 비판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공자말 한마디만 꺼내면 누구도 비판과 토를 다지 않는, 이거 거의 종교가 된 맹신적인 게 바로 교조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식도 좀 있었고, 그리고 청나라의 고증학,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넘어왔었던 서양의 학문들이 이제 강하게 압박하면서 새로운 학문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볼까요? 자, 바로 성리학의 교조화의 상황,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청나라의 고증학과 청나라부터 전해졌던 서양의 학문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비판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것이 실학이요, 그것이 양명화, 국학, 유교의 새로운 해석이요, 천주교, 서학이다. 자, 이런 것들이 대체로 조선 후기에 나타났었던 새로운 사상적 흐름이에요. 자, 실학은 뭐 조선 후기에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거.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실학.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중농학파의 정약용이나 이 농촌 문제죠. 농업을 중시했던. 자, 중상학파는 상업을 중시했던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학파죠. 북학파. 북학파를 한번 봤어요. 우리 연행사 이야기로. 저 끝에 보면 연행사. 청나라 수도 연행사들이 이제 북쪽을 연구해봐야겠다. 그래서 북학파에 영향을 미쳤다 그랬죠. 자, 박지원이나 박제가 이런 사람들로서 상공업을 중시했다. 자, 특히 박제가에 보면 북학의라는 것, 역시 뭐 북학의라고 쓰니까 북학파겠죠. 중상학파일 것이고, 소비를 통한 생산의 진흥을 주장했다.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조선 후기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제가 사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박제가의 북학의라는 것이고, 이게 없어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재물은 우물과 같다. 우물은 퍼서 쓰면 쓸수록 자꾸 채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써야만 되니 우물이다. 그 이야기를 밑에 이제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비단옷을 입지 않으면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비단을 만드는 영웅들도 없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비단옷 입지 말자는 게 아니고, 비단옷을 많이 입어야 소비를 해야지 그걸 만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다. 소비를 강조하면서 생산을 촉진하는 이런 방식이죠. 여기에 어디에도 농업을 강조한 거 없습니다. 상업을 강조하고 수공업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조선 전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조선 후기죠. 후기. 바로 박제가의 북학의는 이렇게, 이거는 이 자료는 한국사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 사료예요. 유명한 사료죠. 조선 후기에 박제가의 북학의 정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명학은 뭐 지난번에 말했듯이 소론 계열로 전해져서 강화도에서 많이 연구됐다 그랬죠. 물론 사문단적으로 비판받았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자, 북학은 우리 것으로 강조된 거죠. 자,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리 뭐 이런 것들. 미술도 우리의 미술, 그래서 인왕제색도 우리의 산, 우리의 경치 이렇게 한 것처럼 사상도 국학. 이 독자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해고나 택리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자, 4번이 좀 독특할 겁니다. 4번은 사실 국사 시간에도 잘 안 나와요. 유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 주자의 해석과는 다른 경전 해석을 가졌었다. 윤유라는 사람이다. 그 윤유가 주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였고, 그러다 보니 사문단적으로 비판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자가 해석한 게 성리학 아닙니까?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받아져서 교조화된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도 거기에 토를 안 달았는데, 윤유라는 사람이 토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정말 참 고급 지식이 대학교 때 배우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돼서 제가 꺼낸 말이에요. 자, 논어에 보면, 실제 원전에 보면, 자, 이런 말이 나요. 요 위에 무슨 말이냐면, 마국간이 불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조정해서 이제 왔어. 마국간이 불탔다는 소식도, 뭐야 마국간이 불탔다고 그래서 와서 말했다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을 했냐? 사람이 상했냐? 그러니까 호는 이제 물음표고, 불문마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람이 상했다,
상했다 사람이 물음표 불문 묻지 않았다 말 이런 말이에요. 자, 뜻은 대충 뭐 느낌이 오죠. 근데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띄어쓰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한자가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느낌이 틀린데 저 말을 주희가 주자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띄어쓰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중간쯤에 딱 중간쯤에. 그럼 뭐냐? 사람이 다치지 않아 다쳤냐? 라고 이거 물음표니까 사람이 다쳤냐? 라고 먼저 물었어. 그리고 나서 불문 묻지 않았어. 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 말은 뭡니까? 마음간에 불이 났어. 그래서 공자가 와서 야 사람이 다쳤냐? 라고 먼저 묻고 말은 다쳤냐? 안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가 해석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느꼈냐? 공자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강조하셨다. 말은 뭐예요?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주의의 그 공자의 사람에 대한 소중함 요렇게 주의가 요걸 해석했어요. 논어의 문장을. 근데 그리고 요거를 이제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유가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윤유가 띄어쓰기를 여기에서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해버리니까 말이 완전 틀려져요. 뭐냐? 사람이 다치지 아니하였냐? 묻는 건 똑같아요. 사람이 다치지 아니하였냐? 사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불자가 이 앞에 당겨지니까 이건 뭡니까? 말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것도 그럴듯하죠. 마음간에 불탔으니까 야 사람 안 다쳤냐? 라고 묻고 그 다음에 야 말은 어떻게 됐어? 말도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나요? 라고 윤유가 이렇게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야 너 지금 주의 해석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다뤄? 너 얼마나 대단한 놈인데 이 자식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사문난적으로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 안 했다는 겁니다. 당시 윤유가 했던 말을 좀 읽어볼게요. 나의 저술의 의도는 주자의 해석과는 다른 생각을 내놓으려 한 게 아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그렇다. 내가 주자 당시에 태어나서 그의 제자가 됐다 하더라도 의문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고 주자 또한도 의문이 있으면 그런 생각에 동의해 주셨을 것이다. 내가 뭐 특별했냐? 그런데 송시열 당시 이제 주의를 탄압했었던 사람이죠. 송시열이 내가 이단이라고 나를 이단으로 배척했다. 사문단적으로 배척했다. 송시열은 주자의 가르침이라면 덮어놓고 용납하지 않으니 주자를 존경하여 따른다 하더라도 이게 진실이냐? 그게 진실에 맞냐? 주자면 다 따르는 게 그게 학문이야? 라고 이제 항변을 한 거예요. 그만큼 성리학이 얼마나 교조적이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의문들이 또 출현하는 뭐 그런 것을 보여줬다는 말이죠. 자, 서학은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가 처음에 우리나라 수용될 적에는 학문으로 수용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서양 학문으로, 그래서 서학이라고 그러죠. 서학으로 수용됐는데 점차 종교로 확산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신분제사에서 평등사상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 용납하지 못해서 결국 조선 정부가 탄압하죠. 이 천주교를 가장 앞장서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집안이 엄청납니다. 한번 볼까요? 큰형이에요. 둘째형부터 천주교로 유배받죠. 경신왕국에서 유배받고 최근에 영화 나왔던 자산오보, 흑산도로 유배받아서 자산오보를 쓰죠. 셋째형은 순교합니다. 천주교 때문에. 형만 순교된 게 아니고 그의 아내, 딸, 아들 다 순교돼요. 그리고 넷째가 정약용입니다. 첫째형은 천주교랑 관련이 없냐? 관련이 있습니다. 부인의 남동생이 그 유명한 이벽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천주교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남편이 황사영이라고, 여러분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개화기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천주교들 탄압하니까 이 백서 비단에다가 글씨 잔뜩 적고 중구에 있는 프랑스 사신에게 보내갖고 군함 보내주세요 막 그랬었던 유명한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첫째 형의 딸의 남편이에요. 다 천주교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가문 말고 이건 남자들이고 누나의 남편이 이승훈,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 아닙니까? 윤지충은 신주 불태웠다가 또 큰 사건 일으켰던 이 사람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정약용 집안이 우리나라 천주교를 사실상 받아들이고 주도했던, 정약용도 여러분 알다시피 강진으로 유배가 되죠. 뭐 좀 심하게 주장하는 사람 천주교 정약용이 당시 신부였다라는 말까지도 하는데 뭐 여튼 떠나서 천주교의 범위 안에 있었던 것은 좀 사실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살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봤고 자, 일본의 애도 마저 볼게요.
자, 일본 에도는 성리학이 관학화됐었죠. 우리 하야시 라잔. 그 전에는 또 있었죠. 하야시 라잔을 중심으로 해서 에도 막부의 의례를 정비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강항 이야기하면서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성리학의 비판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했대요. 자, 이제 성리학 우리 조선후기랑 비슷하죠. 고흐름이 세 개야, 세 개. 자, 그 중에 1번에 나오는 게 고학입니다. 고학. 요거 잘 몰라요. 근데 요거 알아야 됩니다. 고학. 고학의 고자는 뭐겠습니까? 고는 옛고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거죠. 그 성리학은 공자맹자 이후에 주의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고학은 뭐냐? 저 옛날에 주의 거 말고 공자맹자 거 받아들이자. 주의가 좀 해석이 이상한 것 같아. 주의가 뭔가 공자와 맹자를 잘못해서 해석한 것 같아. 라고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공자맹자로 가자라는 의식. 그게 바로 고학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요? 공자맹자 시대로 복귀하자. 이토진사이라는 사람은 주자의 성인 가르침이 왜곡되었다. 주의가 잘못했다. 성리학이 잘못 해석했다. 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유교의 진리는 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자가 강조했던 뭐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제 공자 쪽으로 가자. 오규소라이라는 사람은 유교 경전 중에 육경을 강조했다. 이게 뭡니까? 육경이라고 하면 사서 오경 중에 오경에 하나를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가 사서를 강조하면서 사실 오경을 소홀히 했죠. 근데 이제 사서를 배제하고 오경으로 가자. 거기에 뭐 추가를 하나 더해서 육경이 돼버렸지만 악기라는 걸로 육경은 결국 오경 시대, 결국 공자 맹자 시대로 가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학 이야기는 사실 인물로서 오규소라이나 이토진사에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고학의 흐름, 유교로 공자 맹자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흐름은 에도를 지시하는 명사로서 많이 출연합니다. 좀 알고 계세요. 그거보다 더 많이 빈출되는 게 이제 국학이에요. 국학. 우리 국풍문화라고 해서 저쪽 나라시대 배운 거랑 조금 구분되는 거죠. 구분되는 건 거기는 국풍인 거고 여기는 국학. 하지만 뜻은 같아요. 국풍이나 국학이나 다 뭐냐? 일본 고유함 이런 거. 일본 고유함. 우리나라도 이제 국학이 유행하고 결국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고유성이 등장하는 거죠. 자, 일본의 고대 문화를 강조하면서 국학의 그 고유성은 어디까지 가냐? 일본의 고대성. 일본의 고대성이라고 하면 일본 서기로부터 비롯되는 저 고사기로부터 비롯되는 나라 시대의 그 국풍의 원전을 찾아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한 고사기전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고사기전. 이 모토오리 나가의 고사기전이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알고 계세요. 이거는 여러분 문제 풀어보면 나옵니다. 결국 국풍 시대로 이제 국풍 이전, 뭐 헤이안이 국풍이지만 그 이전에 가장 까마득한 가장 일본의 선명성이 나타나던 나라 시대의 그 천황의 의식. 그래서 거기 보면 일본의 절대우위성, 천황의 절대우위성 이런 게 보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 일본 서기도 마찬가지고 고사기도 마찬가지인데 신화가 나와요. 그 일본의 뭡니까? 창조신이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우리나라 따지면 당군, 환웅 정도 돼요. 하늘의 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신입니다. 신이 부여한 사람이 이제 천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천황은 신의 뜻을 받은 사실상 신격이에요. 신격. 이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은 신국이에요. 그러면 신국에 사는 일본인은 뭐냐? 신의 뜻을 받드는 신민이죠. 그래서 이 국학은 신국을 강조하고 아미테라스 오미카미 혹은 천황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은 황국, 천황의 나라이고 천황의 나라다 보니까 중국은 오랑캐다라는 대단히 놀라운 발상, 자신의 우월성을 끝까지 내세우는 거죠. 심지어는 세계의 모든 문물은 일본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뭐 농담 같지만 그 당시 국학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왜? 전 세계 누구도 신이 보호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신이 보호했고 지금껏 보호한다. 이게 실제로 학문적으로 고사기가 몇 년 전이에요. 고사기가 1000년이 더 지난 그것을 다시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절대우위성을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조랑양이 운동에서 드디어 천황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 1000년의 막부시대를 종결짓고 천황이 다시 등장할 때 그 이념적 배경이 뭐냐? 바로 국학이었어요. 바로 모노토리 노리나가의 바로 그 사상이었습니다.
자, 요거 상당히 좀 많이 언급돼요. 많이 언급됩니다. 국학, 고학도 마찬가지예요. 나나는 여러분 잘 알죠? 나가사키의 대지마죠. 인공섬 대지마에 네덜란드 항문이 유행하죠. 여기 지금 나가사키고 인공섬 대지마가 보이고 대지마에서 펄럭이는 이 깃발, 네덜란드 깃발이죠. 사실은 최초로 일본에게 서양 문물을 전달한 건 포르투갈이죠. 우리 센고쿠 시대에 조총이라든지 프란시스 사비에르, 천주교 정파는 다 포르투갈이에요. 사실 포르투갈 먼저 왔었는데 그 천주교가 먼저였어요. 천주교가. 그러니까 일본도 신분사회고 특히나 무사를 강조하고 그러는데 천주교가 막 이렇게 번성하니까 이제 천주교를 탄압하고 그 탄압 와중에 포르투갈도 나가 이 자식들아 그렇게 된 거고 이 네덜란드는 포교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에게 독점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지마도 처음에 시작 포르투갈에게 준 거였어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 쫓아내고 다음에 네덜란드가 차지하게 되고 네덜란드와 교류가 많아지니까 네덜란드로부터 영향을 받죠. 난학이라고 된 이유는 여러분 네덜란드를 영어로 네덜란드라고도 하지만 홀랜드라고도 합니다. 홀랜드를 중국 사람이 한자로 바꾼 게 화란이에요. 화란. 중국에서 이제 화란이라고 불렀고 이 화란을 일본에서는 그냥 난자만 땡겨온 거죠. 그래서 난 그러면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학문 난학이 되는 겁니다. 그 난학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게 거기 스키다 겐바쿠의 해부학책 해체신서죠. 해체신서. 이 해체신서는 지금 해부학하고 거의 뭐 다를 바 없이 대표적인 책인데 이 스키다 겐바쿠가 일본의 의사죠. 의사. 뭐 한의사라고 보는 게 더 낫죠. 이 사람이 이제 궁금해서 시체를 해부를 많이 합니다. 이제 사형당한 사람 시신 해부를 많이 하는데 궁금했어요. 까봤는데 이게 질서를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네덜란드 해부책이 좋다 그래갖고 네덜란드 해부책을 좀 구해왔는데 자기가 본 거랑 똑같아. 뭐 너무나 정확하고 딱딱 들어맞죠. 그럼 이 책이 맞는 얘기를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글자들을 알고 싶어갖고 이 사람이 무려 7년 넘게 네덜란드 말을 배웁니다. 그 책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덜란드 말 다 익혀갖고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해체신서입니다. 해체신서.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신체에 대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신경, 동맥, 연골 이런 말을 해체신서 쓰면서 최초로 번역한 거예요. 최초로 번역해서 일본말로 번역된 것이 한자로 번역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난학으로부터 비롯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해체신서가 난학으로 나온다. 일본의 대표적인 학문 고학, 국학, 난학 이 세 가지는 뭐 빅3죠, 빅3. 자, 이런 학문들이 등장하더라. 자, 오늘 길고 긴 이야기를 좀 배웠는데 오늘 마무리 잘 짓고 복습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